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는 사이 5초 숨을 참고 문서를 품에 숨겼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었죠. 북한 최고위층 자제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는 가족의 생명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서열 5위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특권층 삶을 살던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처음 본 서울의 불빛은 찬란했지만 제 마음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보위부 간부 딸이 여기 왜 왔냐는 다른 탈북민들의 수군거림, 한밤중에 들려오는 아버지의 숙청 소식, 감시와 특권 속에 살던 평양 프린세스가 하루아침에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부짖으며 외쳤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데 제가 가장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탈북한 직후 일어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족의 비극적 운명이었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권력의 중심에서 자유를 선택한 한 여성의 숨겨진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지난해 제가 우연히 러시아에서 발견한 그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나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31살 김미령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많은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저처럼 북한의 고위층 자제들이 한국에서 겪는 특수한 상황과 고민들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북한 보위부에서 서열 5위를 지낸 최고위 간부였습니다. 그만큼 저희 가족은 북한에서 최상위 특권층 생활을 했죠.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에 있는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살았고, 개인 운전기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통제품인 고기와 과일도 배급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남다른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평양제일중학교를 다녔고 김일성종합대학 입학이 보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보위부 요원들이 등하교를 동행했고 친구들과의 교제도 철저히 제한되었습니다. 저희 집 담장 너머로는 항상 감시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고 전화통화는 모두 도청되었으며 외출할 때마다 행선지를 보고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시가 우리 가족의 특권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 자부심마저 느꼈으니까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 오시면 집을 나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늘 강조하셨고 저 역시 그런 교육 속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분기마다 열리는 당 고위간부 가족 모임에도 참석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잔치에도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권층의 삶 이면에는 늘 불안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고위직일수록 숙청의 위험도 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간부들의 가족들을 보며 자랐고 그들의 운명이 언제든 우리 가족의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때의 호화로운 생활이 마치 새장 속의 삶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자유란 없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삶이었죠. 그 시절 저는 제가 북한 최고의 엘리트이자 특권층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 가족이 누리던 특권적인 삶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희생 위에 지어진 것인지를, 그리고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들을 저는 하나씩 알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권력 핵심부에서 누리던 특권적인 삶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삶이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어린 시절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버지의 불호령이었습니다. 너는 보위부 간부의 딸이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달고 사셨죠. 매일 아침 제복을 입고 위엄 있게 서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검소한 생활을 강요받았습니다. 다른 고위층 자녀들이 외제의 옷을 입고 다닐 때도 저는 늘 국산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치가 혁명 정신을 망친다며 엄격하게 단속하셨죠. 심지어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도 매번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면 몰래 과자를 사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우리 딸 많이 힘들지? 라고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 순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으니까요. 저희 집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반드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해야 했고, 매주 토요일에는 가족 사상 학습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혁명 역사를 가르치셨고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철저히 주입하셨습니다. 10살 때였을까 처음으로 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깊은 밤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우시던 모습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아버지의 절친한 동료가 숙청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도 두려움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학교 생활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특별 관리했고 친구들은 저를 경계했습니다. 보위부 간부 딸이니까 조심해야 해라는 속삭임이 늘 제 주위를 맴돌았죠.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와 둘이서 몰래 평양거리를 산책하던 때 옥상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밤들, 그때만큼은 제가 보위부 간부의 딸이 아닌 그저 평범한 소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버지의 신념이었습니다. 권력은 칼날이다. 한순간의 방심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은 제 뼛속 깊이 새겨졌고 나중에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때의 저는 제가 겪게 될 운명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아버지처럼 당과 수령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은 서서히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의 가정은 마치 유리 상자 속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감시되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닦아야 했고 매일 아침 새 꽃을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는 항상 4명의 감시원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모든 동선을 기록했고 매일 저녁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가정부도 보위부에서 특별히 선발한 사람이었고 그녀 역시 우리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전화는 모두 도청되었기 때문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늘 긴장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우편물은 검열을 거쳤고 한 번은 친구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가 문제가 되어 아버지께 크게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모든 방문객은 사전에 보위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신원조회를 거쳐야 했습니다. 친척들조차도 갑자기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죠. 명절에도 지정된 친척들만 올 수 있었고 그들의 대화도 모두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실 때는 반드시 정시에 모여야 했고 식사 중에는 불필요한 대화가 금지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의무적으로 가족회의를 열어 한 주간의 생활을 검토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수행원이 동행했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도 예외는 없었죠. 그들은 항상 몇 걸음 뒤에서 저를 따라다녔고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우리 집의 모든 방에는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실수로 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서였죠. 그때부터 저는 방 안에서도 편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혼잣말도 조심해야 했죠. 책을 읽을 때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허가된 도서 목록이 있었고 그 외의 책은 절대 반입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에게서 받은 외국 소설책이 발각되어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그날 아버지는 우리 집안이 망하는 길은 이런 것부터 시작된다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생활이 2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감옥 같은 삶이었죠. 매 순간 긴장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했으며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삶은 마치 유리 감옥 속에서 연기하는 배우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것은 제가 16살 때였습니다. 당시 절친했던 친구 수연이의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수연이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와 같은 보이부 소속이었고 두 가족은 자주 왕래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수연이와 함께 등교했는데 다음 날이 되자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학교에서도 수연이의 이름은 출석부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아버지께 수연이네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지만 단호하게 그런 것에 대해 묻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들은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수연이 아버지가 반역죄로 숙청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수연이가 어둠 속에서 저를 부르는 꿈을 꾸었고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늘 같이 다니던 친구가 그토록 밝게 웃던 아이가 이제는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가 수연이에 대해 입을 다물었고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반역자의 자식과 친했던 것이 다행히 발각되지 않아서 좋았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수령님의 은혜, 당의 정의로움, 우리가 누리는 특권, 이 모든 것들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허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연이네 집에 들이닥친 보이부원들의 모습을 목격한 이웃집 아주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온 가족을 트럭에 싣고 갔다고 했습니다. 수연이의 어린 동생이 울며 매달리는 것도 무자비하게 떼어냈다고 했죠. 그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우리 집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그 검은 트럭이 우리 집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렸죠.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안 좋아 보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이의 실종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모범적인 간부자녀였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느낀 체제에 대한 의심이었고 나중에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휘 덕분에 러시아어 문학부에 배정받았고 이는 제가 외부 세계를 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문학 작품들을 통해 처음으로 자유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된 것이죠. 특히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검열된 버전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자유의지와 양심에 대한 이야기는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처럼 저도 끊임없이 제 양심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는 모스크바 유학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6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본 세상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했고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유학 중에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몰래 숙소에서 본 그 드라마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굶주리고 비참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선전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러시아 친구들이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국가로 보고 있었고 우리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점차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실한 당의 딸이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 라디오로 몰래 한국 방송을 들었고 그때마다 심장이 떨렸습니다. 대학의 동료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고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수 없었죠. 한 번은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진정한 문학은 인간의 자유를 다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우리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마치 암호 같았고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경험들이 제 내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그것을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나중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위기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2019년 초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셨는데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늦게까지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누셨고 저는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절친한 동료가 한국으로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기밀 문서를 가지고서 말이죠. 그 동료와 아버지는 수년간 같은 부서에서 일했고 자주 왕래했던 사이였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집 감시가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평소 4명이던 감시 인원이 8명으로 늘었고 도청 장치도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신문을 받으러 다니셨고 밤마다 술을 마시며 홀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예민해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초상화를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던 손님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끊었고 친척들조차 연락을 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 아버지의 동료들이 하나둘 숙청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탈북한 그 간부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매일 밤 누군가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다음 날이면 그 가족들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제게 체제의 실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끝까지 충성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내 인생까지 여기서 묶어둘 수는 없구나.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러시아 유학을 위해 평양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저를 구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엄격한 표정으로 저를 배웅하셨지만 마지막 포옹할 때 떨리는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행을 선택한 후 아버지는 숙청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고 남동생은 지방으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악몽을 꿉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늘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우리 가족이 함께 탈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탈북을 결심한 것은 모스크바 유학 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북한 대사관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했지만 틈틈이 한국 대사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한국 유학생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탈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실패하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처벌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 인생까지 여기서 묶어둘 수는 없다는 그 말씀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계획은 철저히 세워야 했습니다. 우선 대사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학업에 더욱 충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척했고 동료들과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한 달 동안 도서관에서 나오는 시간을 조금씩 늦추다가 마침내 결행할 날이 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 갔다가 저녁 무렵 화장실에 들어간 척하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발을 쓰고 옷을 갈아입었죠. 지하철을 타고 도시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한국 NGO 활동가를 만나 숨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내며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그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마침내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대사관 문을 통과하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대사관에서 보낸 3개월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한국 드라마를 보고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배웠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하나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소식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사라진 후 가족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처음 마신 한국의 공기, 처음 본 한국의 하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12주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는 처음부터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 고위층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들은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 간부 딸이 여기 왜 왔냐는 말을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겪었던 굶주림과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측에 있었던 사람의 딸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ATM 기계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같은 기초적인 것들은 이해가 되었지만 자본주의 경제 체제나 민주주의 가치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주입받은 사상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던 거죠. 특히 힘들었던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고 그들이 저 때문에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하나원의 상담사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그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문제였습니다.
평양에서 쓰던 말과 한국어는 생각보다 달랐습니다. 특히 영어나 외래어가 섞인 한국어는 이해하기 힘들었고 종종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짱, 대박, 몰빵 같은 신조어들은 더더욱 어려웠죠. 한국 사회의 빠른 템포도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돌아갔고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북한에서의 여유로웠던 생활 리듬과는 완전히 달랐죠.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며칠을 헤맸습니다. 하나원 생활 막바지에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곧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계획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것이 제가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서는 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겨내겠다고. 하나원을 나와 처음으로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서울의 작은 원룸은 저에게 너무나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평양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살던 제가 이제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밥을 해먹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법을 배워야 했죠.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취업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김일성종합대학 학력은 인정되지 않았고 러시아어 실력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회사의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이력이 발목을 잡았죠. 결국 처음 시작한 일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의 딸이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POS기 사용법부터 손님 응대까지 한국 사회의 기초를 배우는 시간이었죠. 돈 관리도 큰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돈의 가치나 관리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에 처음 받은 월급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계획하고 저축하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제 말투나 행동이 그들과 달랐고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주제나 유머를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특히 힘들었던 것은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제가 이제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들의 생일이 될 때마다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와도 이런 감정을 나눌 수 없었죠.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버지와 닮은 사람을 보고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날이 갈수록 한국 사회의 차가운 현실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제가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걸 알게 되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때로는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했고 컴퓨터 학원도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겪은 편견과 차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뿌리 깊었습니다. 특히 제가 북한 고위층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의 반응들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간첩이 아닐까 의심했고 또 어떤 이들은 제가 진정한 탈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들어간 작은 무역회사에서 한 동료가 저를 보고 북한 권력자들이 우리 서민들 피 빨아먹었잖아요. 당신 아버지도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모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팅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몇 달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북한 보위부 간부의 딸이라는 걸 알고는 바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 가족에 대해 알고 나니 무서워요라는 문자만 남긴 채로요. 그때 처음으로 제 출신이 평생 저를 따라다닐 낙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탈북민 모임에 몇 번 나가보았지만 그들은 저를 특권층 출신이라며 경계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겪은 고통을 모를 거예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들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겪은 굶주림과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미디어의 관심도 부담이었습니다. 몇몇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왔지만 대부분 자극적인 내용만을 원했습니다. 북한 권력층의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김정은 정권의 비리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한 교수님은 수업 중에 저를 지목해 북한 체제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북한 체제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때 느낀 당혹감과 불편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끝나지 않는 줄타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이런 편견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 노력해도 사람들의 선입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과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저를 점점 더 고립시켰고 때로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자유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자유를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정체성의 혼란은 제가 겪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가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의 딸이자 평양의 엘리트였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은 정체성이 뒤섞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거울을 보며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난 정말 누구지? 북한에서의 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한국에서의 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두 세계 사이에 걸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듯한 감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언어 사용에서도 이런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평양말을 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고 서울말을 쓰려 하면 어색했습니다. 심지어 생각할 때도 두 가지 언어가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단어들이 자꾸 튀어나왔고 그때마다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가치관의 충돌도 심각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집단주의적 가치관과 한국의 개인주의적 문화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며 적응하기 힘들었고 때로는 그들의 행동이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과거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기억들을 완전히 지우자니 그것은 제 정체성의 일부였고 그대로 간직하자니 새로운 삶의 방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과 찍은 사진 한 장 갖고 오지 못한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면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과거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반응했고 하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결국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맺기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북한에서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한 모습,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동생과 함께 놀던 순간들, 그 기억들은 너무나 선명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회상하는 것 같았죠. 정체성의 혼란은 제 일상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옷을 고르는 것부터 음식을 선택하는 것까지 모든 순간이 결정의 연속이었고, 그때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나의 선택인가? 라는 의문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야말로 제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완벽한 북한 사람도 완벽한 한국 사람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어쩌면 영원히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삶의 진정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이런 혼란과 고민 속에서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응의 돌파구를 찾은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한 교수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북한학을 연구하는 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셨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가치 있게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의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과거를 숨기고 싶어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고립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통일 관련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보조였지만 점차 제 경험을 살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제 증언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남북한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권력층의 심리와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통일 준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도 진정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북한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학문적 관점에서 북한을 연구하면서 제가 겪은 경험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점차 언론에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증언을 통해 남북한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정보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편견과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이 언젠가는 통일 한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적응이란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들의 생일이 될 때면 그 아픔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 탈북 이후 아버지가 숙청되고 어머니는 수용소로 동생은 지방으로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아버지의 꿈을 꾸고 나면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 공항에서 굳은 표정으로 절 배웅하시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잘 살아라라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특히 그립습니다. 매일 아침 초상화를 닦으시며 몰래 흘리시던 눈물, 제가 힘들 때마다 안아주시던 따뜻한 품, 그리고 항상 웃음으로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시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실지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동생은 이제 20살이 되었을 텐데 잘 살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착했던 동생이 저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가끔 길에서 동생 또래의 젊은이들을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브로커를 통해 가족들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고위층 가족이었던 만큼 감시가 더욱 철저했고 접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보려 했지만 그것조차 가족들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특히 힘듭니다. 설날이면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던 그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추석이면 보름달을 보며 가족들의 안녕을 빌곤 합니다. 때로는 제가 누리는 이 자유가 너무나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TV에서 북한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그들에 대한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동시에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특히 숙청 소식이 들려올 때면 며칠 밤을 뒤척이며 잠들지 못합니다. 이런 그리움과 죄책감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들이 제게 주신 사랑과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언젠가는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일기를 쓰면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아, 나는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예요. 비록 전하지 못하는 말들이지만 이렇게라도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제게는 작은 위로가 됩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며 NGO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많은 고민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벽들이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제 의견이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과대평가되거나 반대로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모두 북한 사람의 시각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가끔은 답답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 과거를 언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말하면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애는 더욱 어렵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직 불안정합니다. NGO의 급여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북한에서의 특권층 생활이 그리워질 때도 있지만 그때의 물질적 풍요로움과 지금의 자유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탈북 과정의 스트레스와 적응 과정에서의 불안감이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지만 완전히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여전합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 할수록 북한에서의 제 모습이 멀어지는 것 같고 그것이 때로는 제 뿌리를 잃어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남북한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통일의 의미를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설사 통일이 되더라도 너무 많은 것이 변해버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자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그것이 제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북한의 고위층 자제들 중 탈북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탈북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처럼 특권층 출신들의 경우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위, 그리고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때로는 그 상실감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떳떳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치들은 어떤 특권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적응 과정은 분명 힘들 것입니다. 저처럼 편견과 차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장의 과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분명 특별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한의 이해를 돕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랐던 것은 결국 더 나은 삶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찾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두 세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임무이지만 동시에 매우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통찰이 언젠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다면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찾아올 통일의 그날,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제가 남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까지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매일 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들기 어렵고 이곳에서도 완전히 적응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선택한 자유의 길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북한 보위부 고위 간부의 딸도 그렇다고 완전한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이 상태가 여전히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처럼 특권층 자제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위한 선택이 쉽지는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경험이 더욱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고 동시에 자유의 가치를 아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가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통일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자유의 값을 치르는 방법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내며 그토록 충성했던 아버지가 결국 숙청당하고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비극. 그것은 북한 체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절저한 충성만이 살 길이라 믿었던 우리 가족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북한의 모든 권력자들 역시 언제든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이 결코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 충성심이 더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고위층 자제들이 부모의 숙청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현재 체제의 모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권력층 자제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통찰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아,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버텨주세요.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